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 활주로에서 에어 캐나다 그 익스프레스 여객기가 착륙 도중에 그 소방차와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죠. 자, 이 사고와 관련해서 그런데 뭐 사망자도 나오고 부상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직전 공항에서의 그 교신 내용, 관제탑과 이 지상과의 그 교신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교신 내용의 분석 결과 관제의 혼선, 다시 말해서 관제탑에서 무언가 이제 관제해 준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관제사를 영어로는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에어 트래픽만 하는 게 아니죠. 지상에서의 관제도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 컨트롤에 좀 문제가 생겼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교신하는 과정이라든지 이 통신 과정에서 결국 사람에 의한 어떤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인재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제 아직 조사 초기 단계고 또 나름대로 제가 그 교신 내용을 분석해서 본 거고 또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최종적인 조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얼리 스테이지인 지금 상태에서는 야 이거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사실 관제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게 또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개된 교신 녹음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그 관제사가 통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트럭 1.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트럭이라는 것은 이제 소방차를 말합니다. 그 소방차는 공항에서 그 여객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뭐 달려가는 그런 구조해주는 그런 소방차, 공항에 있는 소방차거든요. 그 소방차가 이제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이 대열을 형성해서 이렇게 활주로를 지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맨 앞에 있는 소방차를 이 관제사는 트럭 1이라고 명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럭 1이 이제 관제사한테 통신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활주로를 우리가 횡단해도 되겠느냐라고 허가를 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제사는 트럭 1 N 컴퍼니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이제 교신을 한 맨 앞에 있는 트럭 1번 트럭 1 N 컴퍼니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의 그 대열 이게 이제 통과해도 좋다, 횡단해도 좋다, 즉 활주로를 건너가도 좋다라고 처음에는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횡단하라고 했다가 불과 한 5초, 10초 사이에 갑자기 곧바로 다급한 목소리로 관제사가 외칩니다. 트럭 1, 스탑 하고 외칩니다. 다급하게. 그러나 소방차는 또 웬일인지 그렇게 관제사가 다급하게 외치는데도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활주로를 횡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객기 하나는 거의 착륙하려고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착륙하려던 여객기를 향해서 또 갑자기 관제사가 외칩니다. 고도 2,000 feet로 다시 go round 하라고, 다시 재부상하라고, 올라가라고 다급하게 외칩니다. 하지만 뭐 이미 거의 땅에 거의 닿기 직전, 착륙 직전이었던 이 여객기는 다시 뭐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대로 활주로에 착륙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 여객기는요, 비행기는 착륙하려고 활주로에 하면 이게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급브레이크 잡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급제동 사실은 안 됩니다. 뭐 저 앞에 소방차가 보인다고 급브레이크 밟는다고 될 일도 아니죠. 이미 워낙 속도가 빠르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활주로를 클리어 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여객기는 활주로에 착륙을 했고요. 결국 활주로를 횡단하던 소방차, 즉 트럭 1과 충돌을 했습니다. 상황이 약 한 20분 지난 후에 녹음 자료에는 이런 말이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제사의 목소리인데요. 내가 일을 그르쳤다라는 뜻이죠. I messed up이라는 약간 좀 약간 자괴감 느끼는 좀 자포자기하는 그런 그 목소리로 관제사가 I messed up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일을 거스렸다라는 그 목소리. 관제사가 사실상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내용까지도 교신 내용 녹음에 다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 NBC 방송이 입수해서 공개한 그 사고 당시 공항 CCTV 영상도 있거든요. 이걸 보면 활주로에 이제 소방 트럭이 들어서자마자 막 착륙한 항공기가 고속으로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 당시의 장면도 교신 내용 오디오가 아니라 CCTV 영상으로 그대로 정말 참혹하지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연방항공청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출발한 캐나다 익스프레스 항공 소속 여객기는 동부 시간으로 22일 밤 11시 45분, 자, 요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밤 11시 45분이었습니다. 이때 뉴욕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뒤에 소방 트럭과 충돌해서 조종사 2명은 즉사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그리고 승무원과 탑승자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그런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을 관할하는 뉴욕 항만청은 승객과 승무원 4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에 32명은 경상이지만 부상자 중 일부는 또 중상자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사고의 원인과 또 이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요걸 좀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추후 이런 일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자, 일단 시스템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관제탑에 관제 인력이 과연 충분히 근무를 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관제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일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그 뉴욕이나 LA 공항 등 복잡한 공항의 경우에는 관제사 인원이 줄어든 늦은 밤 시간대에는 한 명의 관제사가 공중과 지상 통제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자칫 실수를 유발할 그런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상과 공중 관제를 그 바쁜 시간대에 혼자 하다 보면 뭐 늦은 밤 시간이 뭐 바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덜 바쁘기 때문에 인원이 확 줄어들죠. 근무자들 숫자가. 그러니까 비행기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바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맡아야 하는 업무량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통신 오류를 조사해야 합니다. 소방차가 활주로 그 횡단의 허가를 받으려고 저 높은 곳에 있는 관제사에게 그 연락을 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관제사가 뭐 예를 들어서 기다리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이제 횡단을 해도 된다, 좋다라고 허가를 했죠. 그런데 곧바로 자기 실수를 깨닫고 트럭 원 스탑이라고 막 외쳤는데 그것도 반복적으로 외쳤는데도 소방차는 왜 그냥 계속 질주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통신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그 순간 뭐 통신이 잘 안 됐다라는 경우 뭐 중간적으로 뭐 끊어졌다든지 예를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횡단 허가를 받은 후에 이 소방 트럭은 횡단 허가 가도 된대 그 횡단 허가를 이제 받았으니까 관제사와의 통신 그 무전을 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 중에 전자라면 기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후자라면 이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뭐 누구의 잘못이다 그걸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저는 따지는 거지 누구의 책임 뭐 이걸 따지려는 거는 저는 뭐 큰 관심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 정부 조사관도 아니고요. 다만 민간에 이런 피해가 없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는지 따져봐야 될 게 뭐가 있는지 그거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자, 또 이번과 같은 사고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Runway Status Lights 같은 거. Runway Status Light. 뭐 쉽죠. 런웨이는 활주로. 스테러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 그런 거잖아요. Lights는 신호등 그거잖아요. 활주로의 상황을 알리는 신호등입니다. 한마디로 뭐 직역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Runway Status Light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활주로 자동 경고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야 합니다. 제가 그냥 구축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확대 구축해야 합니다라는 뜻을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일부는 있는데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걸 확대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시스템은 항공기와 차량 모두에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또 위치 경보도 보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그 공항, 라구아디아 공항에는 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정말 치명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이 시스템이 있는 공항도 뭐 많지는 않지만 미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제가 알아본 게 이제 LA 공항부터 알아봤어요. 제가 이용을 하는 공항이라면 우선 저는 LA 공항을 이용할 찬스가 가장 높으니까 일단 LA 공항은 제 입장에서 본다면 다행히도 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런웨이 스테러스 라이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없지만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에도 있고요. 또 달라스에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달라스의 달라스 포트워스 공항이라고 하죠. 예, 포트워스 공항 거기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인들도 역시 많이 사시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시는 애틀란타에 있는 그 하트필드 잭슨 공항이라고 하죠. 거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 공항도 있고, 그런데 또 없는 공항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확대 구축해야 한다라는 거는 이 시스템을 사실 돈을 들여서라도 전 공항이 다 해야 합니다. 이게 비행기나 이 공항에서의 사고라는 것은 뭐 1년 내내 사고 없다가도 한 번만 사고 나면 이렇게 대형 사고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좀 확대해서 설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 사고를 계기로 좀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상황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라는 주제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참 유튜브의 영상의 그 한계가 이런 건데 왜냐면 생방송 라이브로 뉴스를 하게 된다면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속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최후 통첩을 무효화시키고 5일간 공격 안 하기로 했다. 뭐 이게 뜨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 유튜브는요 사실 이제 뉴스를 취합해서 게더링해서 이걸 기사를 또 잘 만들어야죠. 이런 거 하는데 여러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걸 또 촬영하는데 또 시간이 꽤 걸리고 촬영하고 난 다음에 또 편집을 하는 과정도 꽤 걸리고요. 편집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편집해서 만든 이 영상을 이 파일을 유튜브에 업로딩 하는 것과 맞는 그 파일로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그걸 또 인코딩 작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렌더링 작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그런 작업에 시간을 또 꽤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업로딩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시간이 LA 기준으로는 새벽 3시로 되어 있고 이제 동부 쪽으로는 이제 아침 6시에 탁 업로드가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추려면 최소한 전날 저녁에는 이 영상을 업로딩을 끝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48시간 최후 통첩을 캔슬한다. 그리고 앞으로 5일 동안 이란에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게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7시쯤인가 동부 시간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LA를 기준으로 본다면 제 시간으로 본다면 이미 영상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런 발표를 하신 거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 변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48시간 최후 통첩 얘기는 이제 없던 일이 됐다라는 그 짧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 변명을 이렇게 한 2분 길게 했네요. 여하튼 오늘 아침의 상황을 조금 풀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틀 전인 지난 토요일 LA 시간으로 오후 4시 44분 지금부터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대규모 에너지 생산 시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걸 무효화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5일 동안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화를 그 기간 동안에 하겠다라고 밝힌 게 이제 어제 월요일자로 상황인데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에? 이 도대체 뭐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히 이란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초토화시켜버리겠다고 뭐 그래서 완전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걱정하고 뭐 일부 사람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랬었는데 뭐 하루 만에 완전히 캔슬 없던 일로 해 그리고 대화할 거야 이게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강온 뭐 저는 이제 100번 양보해서 좋게 본다면 또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강온 양면 작전의 어떤 뭐 끝판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식의 그 타코를 보여주는 것인지 크게 뻥 질렀다가 치킨 아웃 살짝 꼬리 내리는 뭐 그걸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정말 좌충우돌 하는 것도 아닌지 정말 이것만은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그도 혼란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어제는.
자, 국토를 쓸어버리겠다라고 극도의 긴장을 불러일으켰다가 갑자기 5일간 공격을 안 하겠다라고 또 그 사이에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입장 변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러느냐, 저는 그거는 뭐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란의 지금 반응이, 입장이 어떤 것이냐, 이거는 제가 관심이 있는데요. 이란의 반응은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의 공격 중단 발표를 존중한다. 또는 뭐 우리도 미국처럼 공격을 중단하겠다. 뭐 이렇게 반응할 걸 저는 내심 많이 기대했는데 이게 뭐 이란이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최후 통첩을 한다. 뭐 48시간 최후 통첩 뭐 이런 그런 발표한 것도 미국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이지만 이번에 공습 안 하겠다. 5일 동안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도 자기네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관계 없다. 상관 안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란의 그 반응이 뭐 속으로야 뭐 어떻든지 간에 속으로는 사실은 미국보다 더 대화하고 싶겠죠. 아무래도 약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는 여전히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참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어쩌면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강화를 더 생각해 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살짝 이란도 좀 쫄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럴 때 내가 미국은 못 건드리니까 이스라엘 더 건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더 강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일요일 밤, 월요일 아침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란의 공격은 실제로 더 강력하게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부터는 미국의 시간이 아니라 이란의 시간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5일간의 유예 보도 이후 어제는 모처럼 만에 국제 유가도 한 10%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도 어제는 모처럼 만에 좀 오름세를 보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드는 그 순간에도 유가 떨어지고 증시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의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요즘은 아주 늘 이걸 끼고 삽니다. 끼고 살아요. 예, 저의 입장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 100년 동안에 운영되어 온 방송국이 있습니다. 바로 CBS 라디오 방송국인데요. CBS가 그 라디오 뉴스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 폐지는 대규모 구조조정의 일환인데요. CBS 측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이 라디오 프로그램의 전략적인 변화 등을 폐지의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CBS는 어제 오는 5월 22일부터 라디오 송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5월 22일부로 CBS의 라디오는 영원히 없어지게 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CBS 뉴스의 탐 시브로스키 사장과 또 바리 와이스 편집장은 어제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해가지고 이메일을 쫙 보냈습니다. 쉽지는 않았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라고 시작한 이 편지는 라디오 프로그램 그 편성 전략의 변화와 또 어려운 경제적인 안팎의 그런 현실과 맞물리면서 우리는 CBS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을 알게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5월 22일 새벽 0시부로 영원히 폐지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CBS 뉴스 라디오는요, 언제 시작했느냐? 이거 진짜 딱 100년 됐어요. 1927년 9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100년 다 돼가죠. 뭐 99년 좀 넘었나요? 네. 1927년 9월부터 1927년이면 참 그때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절에 CBS 라디오는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 가까이 운영이 되어 온 그런 정말
미국의 어찌 보면 산증인 같은 방송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유명 뉴스 진행자 에드워드 R. 머로우라는 진행자가 독일의 폭격이 이어지는 동안 영국 런던의 옥상에 가서 생중계를 하면서 지금 독일이 영국을 폭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쟁 포화 속 중간에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막 라디오로 외치는 그 내용이 미국에서 전국에서 라디오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에드워드 머로우라는 진행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행자가 됐죠. 또 CBS의 유명 뉴스 진행자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막 텔레비에서 날리고 했던 뭐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CBS 라디오에서 경력을 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CBS 라디오의 월드 뉴스 라운드업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송된 뉴스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그 CBS 라디오 페이지와 관련해서 회사 측은 뉴스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에 발맞춰서 변화해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새로운 패턴의 시청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뭐예요? 청취자라고 표현 안 했잖아요. 시청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청취자는 라디오를 듣는 사람을 청취자, 리스너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TV를 영상과 같이 보는 경우에는 이제 청취자라고 안 하죠. 시청자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시청자층이 급속히 늘어나고 또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장과 투자와 변화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디오를 폐지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은 이렇게 되게 어렵게 썼지만 쉽게 풀면 이겁니다. 결국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튜브 등 꼭 반드시 유튜브만이 아니라 유튜브 등 이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라디오를 접고 유튜브 같은 이 새로운 매체에 대한 예산을 대거 투자해서 변화를 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CBS 라디오 100년 가까이 운영된 CBS 라디오 폐지 소식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 이번 정부 들어서 확실히 이민이 줄어들었다. 라는 스토리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의 여파로 미국 내 합법 이민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유학생과 취업비자, 또 가족 초청 이민 등 이 주요 합법 이민 경로 전반에 걸쳐서 위축,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그 발급된 이민 및 비이민 비자는 전년도 같은 즉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한다면 25만 건이나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25만 건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어든 것이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11%, 10%가 훨씬 넘을 겁니다. 그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번 감소는 영주권뿐만이 아니라 유학생, 취업자, 또 가족 초청 이민 등등등 이 대부분의 합법 이민 카테고리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광 비자 같은 것도 역시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비자의 경우에는 10%가 아니라 더 많이 그야말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학생 비자는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작년 1월부터 8월까지가 그 전해에 비해서 무려 30%나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유학생도 사실은 뭐 유학생 비자 장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 이게 상당히 그냥 수입이 되는 소스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입이 줄어들었겠죠. 뭐 학교에 유학생들이 돈 내는 건 많잖아요. 뭐 일반적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같으면 뭐 캘리포니아에 사는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뭐 1년에 15,000불, 2만 불, 언더 3만 불이다. 그런데 유학생이다. 그럼 뭐 6만 불, 7만 불, 8만 불 막 이렇게 받잖아요. 뭐 아이비리그나 사립학교는 더욱 그렇고. 근데 그게 다 수입 소스였는데 이제 그런 것이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레지던트 프로그램, 의사들 레지던트 교환 프로그램과 연계된 그런 소위 교환 비자 방문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거 어떤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미국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민은 조금 뭐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교류 부분은 좀 제 생각에는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의사가 레지던트 교환 프로그램으로 왔다가 그 사람이 안 갈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거의 다 가죠. 그런데 예를 들어 한 10%안 간다고 쳐도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남아서 불법 체류하겠어요? 아, 내가 의사인데 불법 체류하겠습니까? 불법 체류 신분이 돼버리면 의사 라이센스도 날라가 버리는데 안 하죠. 어떻게든 정식으로 합법 체류 신분을 따서 여기서 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터이니 그런 고급 인력의 어떤 교류 이런 거는 저는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한국의 유명 대형 병원의 지금 학과장 의사인데요. 몇 년 전에 워낙 미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의사예요. 뭐 그 학술대에 가서 강연도 많이 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의사들이 한국 가서 제 친구한테 그걸 배워요. 기술을 배웁니다. 의술을 배워요. 그런 유명한 미국에서도 존경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 정부가 영주권을 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급 인력의 교류는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고 불렀다가 워낙 또 실력이 좋으면 미국에서 조금 영주권까지 줘서 좀 안 치는 뭐 이렇게까지 좀 교류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뭐 이민은 좀 줄이더라도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 변화 또 그리고 이제 강경한 이민 단속 뭐 이 등등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스토리는요. 이탈리아 사람인 컬럼버스 때문에 뒤늦게 분열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스토리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인물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컬럼버스를 꼽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탐험가잖아요, 그 사람이.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의 동상이 워싱턴 DC에 세워져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콜럼버스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가 한 단계 진전하고 있습니다. One step forward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0일 그 둘째 주 월요일을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콜럼버스의 날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그 콜럼버스를 미국의 원조 영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자들을 역사 지우려는 반역자들이다. 영웅을 모욕하는 배신자들이다. 라면서 이제 비판했죠. 콜럼버스의 동상은 어제 백악관 바로 옆 아이젠하워 행정관 청사 앞에 세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 백악관 부지에 콜럼버스 동상을 세울 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 연방 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좀 절차가 좀 복잡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럼 오케이 백악관 앞 아니어도 되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런 승인 없이 할 수 있는데 골라봐.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 그 행정관 청사 앞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사실 콜럼버스 동상이 없었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맞습니다. 사실 콜럼버스 동상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였던 지난 2020년 7월 4일 제도적인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 시위대에 의해서 이게 막 철거되고 강제로 끌어내려지면서 볼티모어 항구 바닷가에 던져졌어요, 이게. 끔찍한 일이죠. 던져졌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건지기도 그렇고, 뭐 건지기도 어렵고, 또 건져온들 많이 부패되고, 이제 상하고, 뭐 그랬을 테니까. 그래서 그 던져진 그 동상과 똑같이 생긴 복제품을 다시 만들어서 이번에 워싱턴 DC에 보란 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세운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요, 이 기회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콜럼버스 동상은 지금 미국의 그 역사에 대한 어떤 광범위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미국에서 이제 콜럼버스 그 우파 진영, 좌파 진영 논란이 있을 때 보면 약간은 그 한국의 이승만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양쪽의 어떤 논란 이것과 좀 비슷하다. 아주 비슷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좌파 방화범들에 의해서 당시 그 콜럼버스 동상이 훼손됐다라면서 콜럼버스의 유산을 우리는 더욱 굳건히 수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강경 그 보수 진영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콜럼버스를 아메리카 대륙 탐험의 지도자로 보는 그런 전통적인 관점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수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경제 및 정치 질서의 어떤 발전에 기여한 오리지널 히어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일부 개인이라든지 또는 뭐 일부 단체라든지 뭐 진보적인 쪽에 그런 사람이나 단체에는 좀 반대 의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콜럼버스의 항해가 식민지화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식민지화와 미국에 대한 그 미국 원주민에 대한 착취.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제 원주민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본다면 갑자기 얼굴 허옇고 코 큰 사람들이 총 들고 와갖고 막 죽이고 착취하고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약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보면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요 입장에서 바라보면 영웅이고 요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야말로 침략자, 약탈자, 학살자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 뭐 적지 않 또 많다고 그러면 또 저를 오해하시겠구나. 많은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서 원주민 학살의 시작이 바로 콜럼버스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콜럼버스 데이라고 하지 말고 그거를 이름을 바꿔서 원주민의 날로 네이티브 아메리칸 데이로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기념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때 지난 2021년 원주민의 날을 공식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원주민의 날을 만들어서 기리기 시작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하지만 그 다음에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콜럼버스와 그의 명성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탈리아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짓들을 다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장 그리고 보수 쪽의 입장 다 저도 그 99% 공감합니다. 98% 공감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탈리아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말은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콜럼버스와 관련된 그 논점은 그건데 굳이 뭐 이탈리아인이라는 것을 지금 굳이 꺼낼 필요는 없는데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그랬겠죠. 미국 내에 있는 이탈리아계 사람들의 표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탈리아인이라고 하면서 조금 이게 갈라치기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아쉬움은 그 대목에서는 좀 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저도 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이 이 콜럼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이 좌파들이 미국 내 이탈리아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그 제목을 말씀드릴 때 이탈리아 사람 하나 때문에 미국이 분열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콜럼버스와 관련된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뭐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미국에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런데 연관돼서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콜럼버스 동상은 다시 세워지는데 바닷가에 던져진 걸 다시 세워지고 있는데 또 어떤 동상은요 미국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치워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연관지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노동운동계의 대부로 꼽혀온 히스패닉계죠. 세자르 차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은 뭐 100%다 알고 특히 이제 히스패닉계에서는 완전히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특히 이제 노동운동계, 인권운동계에서는 영웅 중에 영웅인 세자르 차베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피해자들이 나와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폭로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폭로 때문에 미 전역에서는 이른바 차베스 지우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상도 끌어내려지고 지우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동상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는. 실제로 최근에 LA 일원에서는요, 세자르 차베스를 기렸던 동상 다 지금 부서져 내려오고 있고요. 벽화는 전부 다 다른 페인트로 칠해져서 지워져 버렸고, 또 차베스 거리라는 것도 있는 미국 LA 근처에는 차베스 거리가 많아요. 그 차베스 거리 이름 다 바꾸기 시작했고, 또 기념일도 다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A 북쪽 한인들도 한 10만 명 가까이 살고 있는 샌프란도 밸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밸리에서는 차베스 기념 공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념 공원 안에 차베스 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미 이거 철거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어느 창고로 들어가서 처박혔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의 이름도 지금
바꾸려고 명칭 개정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스테이트 주립대학 중에서도 이제 프레즈노라는 지역에 있는 대학, 요거는 이제 캘스테이트 프레즈노라고 하잖아요. 그 캘스테이트 프레즈노 대학에 있던 차베스 동상, 이것도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잘라서 부러뜨리고 끌어내리기가 이제 그건 공사 그 기술적인 면에서 필요하잖아요. 전문 인력이. 그 전문 인력이 와서 하기 전까지 그냥 놔두기 뭐하니까 검은 천으로 지금 휘둘러 버려서 그냥 봉해버렸습니다. 심각한 정도죠. 또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도요, 실물 크기의 차베스 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거 철거됐습니다. 밀워키에 사시는 분들 혹시 아시나요? 네, 차베스 동상이 있었던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철거됐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콜로라도주 덴버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네, 덴버에서는 차베스의 그 동상까지는 아니고 상반신 흉상이 있었는데 요것도 철거됐습니다. 네. 자, 심지어는 LA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에 있던 차베스 벽화, 대형 벽화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다른 그 색깔로 덧칠 해갖고 그냥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산타아나에는 지금 왜 페인트가 없었나? 돈이 없었나? 모르겠는데 그냥 종이로 붙여버렸어요. 페인트 대신에. 그리고 LA시는요, 3월 31일 차베스 벌스데이를 기념하던 그 공휴일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농장 노동자의 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텍사스주 달라스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매일 저한테 댓글 보내주신 것도 제가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자, 텍사스주 댈러스 시정부는요, 차베스 기념일 행사가 매년 있었는데 이걸 취소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없다! 취소했습니다. 대신 그러면은 그와 함께 활동한 여성 노동운동가, 그 차베스의 동료였는데 여자분이 계세요. 돌로레스 우에르타라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차베스 치워버리고 그 차베스 기념 행사를 하던 그날 차베스는 치우고 대신에 돌로레스 우에르타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기념일로 바꿔서 행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달라스 얘기입니다. 자, 거리와 학교, 공공시설 등의 남은 이름들도 지금 문제입니다. 뭐 차베스 애비뉴, 차베스 스트리트 뭐 많은데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19개 주 130여 곳의 거리, 공원, 무슨 도서관, 무슨 커뮤니티 센터 등등에 이 차베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답니다. 무려 바꿔 말하면 차베스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기관들이 130여 개가 있대요. 이거 싸그리 다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꾸는 것도 참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관이. 앞서 이제 캘스테이트 프레즈노 대학 얘기했잖아요. 프레즈노라는 곳은요, LA 한인타운, LA 다운타운을 기준으로 본다면 프리웨이를 타고 북쪽으로 5번인가 타고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 계속 가면 내륙 지역에 좀 자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프레즈노라는 데인데 우리 한인들도 지금 조금 사시고 올드 타이머 한인들 한 8, 90년 전, 60, 70년 전 그때 이제 선구자들도 좀 살던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프레즈노 시의회는 주요 거리에서 이 차베스라는 이름을 다 빼기로 했다라고 어제 땅땅땅 결정을 끝냈습니다. 또 LA에 히스패닉 밀집 지역이 있거든요. 뭐 LA는 웬만하면 다 밀집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그거 아세요? LA 한인타운도 말이 한인타운이지 그 거주하는 인구로 보면 코리안 아메리칸보다 히스패닉 애들이 더 많다라는 것. 그런데 뭐 한인 상업지구가 많으니까 K타운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히스패닉 밀집 거주 지역인 보일 하이츠라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동쪽으로 차 타고 한 20분 정도 가면 있습니다. 그 보일 하이츠에 차베스 애비뉴라는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명도 그냥 이제 바꾸기로 했는데 그럼 뭘로 바꿀까? 이것도 뭐 일이잖아요. 뭐 의견 수렴해서 뭐 투표해야 되고 이것도 시간 걸리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해버린다고 어떻게 됐느냐. 차베스 애비뉴라고 바꾸기 전에 있던 원래의 이름 그대로 돌아가자. 그냥 땅땅땅 결정 내렸습니다. 원래의 이름은 뭐였냐면 브루클린 애비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차베스 애비뉴가 브루클린 애비뉴로 바뀌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골치 아픕니다. 학생들에게 차베스라는 특히 이제 LA나 캘리포니아 쪽에서 다른 타주에서는 아마 뭐 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교육 현장까지는. 그런데 이제 LA나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차베스가 어떤 노동 운동, 인권 운동을 했는지에 대한
교육하는 그런 서브젝트가 있는데 그걸 가르쳐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이것 지금 고민거리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빼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와 LA 통합교육부는 성명을 내고 교육자들이 차베스 개인의 중요성은 좀 덜 두드러지게 하면서 그때 차베스를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어떤 노동운동 전반적인 현상을 위주로 교육해라. 요렇게 급히 지금 업무 지시를 하달을 했습니다. 개인을 좀 부각시키지 마라. 그냥 전체적인 거 부각해라. 이제 이런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도 순식간이지만 완전히 그냥 몰락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베스라는 사람, 뭐 LA 쪽에 계신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쪽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30초 설명을 드린다면 세자르 차베스라는 사람은요, 1960, 70년대 미국 농장 노동자 연맹을 창설하고 히스패닉계 농장 노동자들의 뭐 권리 향상, 인권 향상 등의 운동을 벌인 인물입니다. 오랜 기간 미국 노동운동의 상징이자 뭐 히스패닉계 사회의 어떤 구심점? 뭐 이렇게 여겨져 온 인물입니다. 심지어 오바마 전 대통령 때였던 지난 2010년도 그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간한 그 어린이 그림책이 있었거든요. 그 그림책에도 13명의 미국 위인,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위인전 막 많이 읽었잖아요. 13명의 미국을 살린 위인 뭐 그거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올린 사람이 차베스였는데 이제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최근에 한 여성 2명이요. 10대 시절 그에게 성적인 어떤 폭행을 당했다. 그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차베스의 오랜 동료로 꼽히던 여성,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차베스 대신에 이분을 올린다고 돌로레스 우에르타도 그 폭로에 동참했습니다. 나도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 폭로에 동참하면서 지금 차베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재평가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몰락시켰고 몰락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콜롬비아 동상은 물속에 던져져도 다시 세워주고 있는데 세자르 차베스의 동상은 있던 것도 지금 다 뽀개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반된 두 개의 스토리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카페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하루 2번만 먹어도 위험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좀 봤더니 하루 2번만 먹어도 위험 뇌졸중 뜻밖의 이 음식 뭐 이런 제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목의 그 어떤 논문 기사가 있길래 들여다봤더니 이게 카페인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카페인. 그런데 카페인 하면 이제 무조건 뭐 커피만 생각하는데요. 커피뿐만이 아니라 일단 무슨 소다수나 콜라 같은 소다수나 뭐 다른 예를 들어 티, 뭐 이런 홍차 같은 그런 티 등도 카페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 깊게 생각해서 마셔야겠다라는 게 그 논문의 주제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이 우려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커피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카페인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커피 4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그냥 나 딱 2잔만 먹었으니 괜찮아. 이런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우선 소다수. 특히 이제 그 청량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탄산음료, 그 중에서도 이제 콜라 같은 것들, 이런 게 우리 건강에 부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카페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 약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 걸릴 확률이 2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게 이제 걱정되거나 심지어 조금 전조 증상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아예. 네. 특히 이제 콜라 같은 소다수를 하루에 2병 이상 마실 경우에 위험은 더 극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커피에 의한 카페인 과다 섭취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실 경우에, 즉 한두 잔 정도는 오히려 일정 부분의 베네핏도 있을 수 있지만 하루에 4잔 이상 마실 경우에는 우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다른 거 카페인 전혀 안 먹고 커피만 4잔 이상 먹었을 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많이 먹고 커피 하나도 안 먹었어도 카페인 하루 섭취량 이미 오버했을 수도 있어요. 자, 여하튼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신다라는 것은 얼마냐? 카페인을 400mg 이상 섭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뇌졸중 위험이 3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고혈압 환자나 뇌졸중 우려되는 사람들은 카페인 섭취에 더더욱이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 고혈압 환자가 하루 커피 2잔 분량의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혈압 환자이고 이미 뇌졸중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 4잔이라는 기준도 아니라는 것이죠. 2잔도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물론 하루 커피 뭐 4잔 이상 즉 2-3잔 이하 정도는 비교적 안전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커피 4잔 이상 절대 권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커피 4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카페인 400mg 이상은 안 돼요 이겁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커피를 2잔밖에 마시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다른 걸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탄산 음료를 마시고 또 오후에 점심 식사 마치고 나서 끝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티 한 잔 마시고 또 커피를 한 2시간 있다 마시고 이렇게 하면 카페인을 다른 소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중복해서 마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커피 4잔 이상의 카페인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라는 그런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이제 판매하고 여기 미국에서도 판매하죠. 바카스. 네. 가끔 이제 세일즈맨들이 이제 사장님 이거 하나 드시고 일하세요. 탁 바카스 따주고 막 한국에서는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그 바카스가 카페인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말은 아닌데 이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바카스는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한 병에 그 조그만 거 한 병에 한 30mg 들어 있습니다. 커피에 한 3분의 1 정도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카스 같은 경우에도 카페인이 한 병당 한 30mg 들어 있으니까 바카스를 마셨다면 그것도 다 일일이 다른 것과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4잔만 안 마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는 식품 음료 등등에서 카페인이 함유된 게 의외로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합해서 하루 400ml 이하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런 건 이제 마시지 마시고요. 그냥 물 드시는 게 좋고 아니면 카페인 없는 무슨 얼브차 그런 거 또는 무가당 음료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칼륨 섭취를 늘리면 조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페인 섭취가 조금 많아도 칼륨 섭취가 충분하면 위험성을 그나마 조금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의 하루 권장량은 여성의 경우에는 2600mg, 남성의 경우에는 3400mg인데요. 자, 그럼 칼륨이 많은 식품은 뭐냐? 바나나, 감자, 오렌지, 연어, 흰 강낭콩 등등입니다. 자, 이와 함께 하나 더 돈 안 들인 것도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그런 생활 습관은 고혈압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최대 44%까지 높일 수 있고 또 카페인을 또 그렇게 많이 먹은 후에 계속 앉아 있으면 몸속에 들어간 카페인이 더더욱이 위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끔 일어나서 좀 한 시간에 한 5분 정도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의사 한 분은요, 사무실 책상을 서 있을 때의 그 가슴 높이만큼 그 높게 책상을 만들었어요. 그 컴퓨터, 그 모니터도 그렇게 높게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서서 그 컴퓨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관절과 무릎 등 다른 부작용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도 하루 종일 서 있는 것 못지않게 어찌 보면 더 나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카페인과 더불어서 한 시간에 한 5분씩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 논문 기사에 그것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부연 설명돼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또 여러분들 음식도 물론 조심하시지만 가능하면 일어서서 움직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